넌 씨. 당연히 있다. 지적생명 문제. 당연히 있는 거다.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우주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경을 넘어서 해 단위로 넘어간다. 뭐 200해인가? 뭐 이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별이 있는데 없을 리가 없잖아. 최초의 TV 방송이 나온 지 100년도 안 됐어. 그러면 백광년 내에 있는 외계인들한테만 우리의 존재가 눈치가 채인 거지 그 외에는 모른다는 거죠. 외계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갖다 뭐 괴롭히고 또 뭐 도와주고 이런 거 하느니 차라리 외계에서 보낸 로봇들이 우리한테 먼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궁금한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탁필이고요. 네,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좀 시사적인 문제 이런 거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은 머리를 좀 식히면서 들을 수 있는 얘기로 네네.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 너무 골치 아프고 네네. 그리고 맨날 그 얘기만 하다 보니 이거 정말 우리도 이제 정신의 좀 평화를 안정을 좀 되찾자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 지구 밖으로 우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이야기죠. 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예. 이미 뭐 네. 대한민국 극장 관객 수 뭐 왕사람의 뒤를 이어서 또 저기 흥행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흥행 돌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목이 일단 특이해요. 헤일 메리. 그러면은 뭐 직역하면은 성모 마리아 만세 뭐지 약간 뭐 그런 아베 거잖아요. 마리아. 아베 마리아. 예, 네, 예, 그렇죠. 그 저기 뭐야 농구에서 버저비터 있잖아요. 네, 네. 종소리 땡땡땡 나기 전에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확 던져가지고 역전을 노리는 것처럼 그런 거랑 똑같은 미식 축구 할 때 다지고 있을 때 딱 한 방으로 역전을 노리는 엄청나게 긴 롱패스 요거를 뜻한다고 그러죠. 네, 네. 이 영화에 이제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 그 소설가는 앤디 위어라고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마션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그 풍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느낌이 비슷하죠. 네. 예. 과학자가 나오고 굉장히 엄밀한 과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닥쳐온 위기들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과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요게 이제 이 영화 이 소설가의 이제 최고의 장기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이제 마션은 봤는데 마션이랑 뭐 상당히 이제 좀 비슷하면서도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는 일단 과학적인 얘기인데 뭔가 이제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은 일단 우주인이 나옵니다. 외계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외계인 네. 나오죠. 그러니까 마션에서는 조금은 그런 외계인이나 이런 존재들은 좀 배제하고 정말로 있을 법한 근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 네. 네, 정말로 인류가 화성에 이주를 위해서 이제 화성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해프닝 같은 거라면 맞아. 이거는 조금은 더 인터스텔라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렇죠. 그런 설정들이 있었어요. 조금 더 네. 조금 저기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거죠. 마션은 진짜 초하드 SF고. 네. 그 우리 앤디 위어 작가는 마션이 데뷔작인데 네. 데뷔작으로 초슈퍼 홈런을 갖다가 날리고 야, 그게 데뷔작이었어요. 네, 데뷔작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두 번째 소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일단 포기했습니다. 뭔 말이야 넘어갔는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그리고 그 소설책 읽으면서도 이거는 당연히 영화화 될 거다 싶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 속의 장면들이 어떻게 될까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게 되는 이런 재미들이 있었었거든요. 결국 이제 5년이 지나서 올해 영화가 나왔고 뭐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영화가 나와가지고 영화도 역시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탁피님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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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바탕으로 한 유튜브 콘텐츠들이 말 그대로 수만 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게다가 특히 과학 내용이다 보니까 뭐 궤도님부터 시작해서 지웅배 박사님, 이정모 관장님, 뭐 우리나라의 유명 과학 셀럽들이 전부 다 이 주제를 안 건드린 분이 없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우리 탁수다에서는
프로젝트 헤일메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과학적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점이 바로 우리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네. 둘 다 문과. 그렇습니다. 네. 문과생들이 이 하드 SF의 세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방송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매우 참신한 이런 방송들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자,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분도 많을 테고 충분히 스포일러를 당하셨을 테니까 대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네.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가고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조사를 해보니 지금 태양에 뭔가 이상이 생겼어. 이상이 뭔가 했더니만 태양 빛을 갉아먹는 태양의 에너지를 ಘಾľ가먹는 미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식하고 있는 중이야. 일단 그 발상부터 너무 신선해요. 그렇죠. 네. 진짜 신기하다. 태양이 병에 걸렸어. 네. 그것도 딴 게 아니라 미생물이니까 말 그대로 병균에 태양이 이제 먹혀가고 있는 중인 거야. 아니 이거 도대체 이렇게 되면 이 방법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음. 얘는 뭐 살충제를 뿌려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 미생물이 이거 어떻게 죽일 거야?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우주들을 갖다 수렵해봤는데 태양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그 소위 별 항성들이 다 이런 똑같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딱 하나의 항성만 멀쩡하더라. 저기가 어디냐? 여기에 가면은 지금 저 별이 멀쩡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찾아내서 지구한테 알려주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구인에게 닥친 가장 유일한 딱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주비행선을 날리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가 꽤 멀어. 10광년이 넘어. 이건 10광년이 넘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도 10년이 넘는데 네. 우리 지구 인류의 기술로 상대성 이론상 광속은 갈 수가 없음. 돌파할 수 없죠. 돌파할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소설책에서는 또 놀라운 계기가 생기죠. 여기 태양빛을 갉아먹는 이 우주 미생물을 보니까 네. 얘는 에너지를 거의 그대로 99% 이상 질량으로 바꾸고 이 질량을 다시 99% 이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질량과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에너지 전환 물질인 거야. 얘를 갖다가 당연히 그래서 연료를 쓴다고 그러면 이 에너지의 양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에 뭐 말 그대로 몇백만 몇천만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됨. 이걸 사용을 하면 광속의 90%까지 가속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기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연료로 만들어 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그걸로 날아갑니다. 날아갔는데 다 와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우리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외계인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외계인을 만나게 됩니다. 외계인은 에리드 별이라고 하는데 에리드인들이죠. 에리드인에서 여기에서도 우리 지구인도 3명 갔는데 2명 죽어버리고 1명만 살아남고 여기 에리드인들도 뭐 10몇 명 왔는데 다 죽어버리고 로키 혼자 살아남아서 둘이 혼자 살아남은 외로운 존재들끼리 이 별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 지구 대표는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에리드 별이라고 어쨌든 뭐 자기들만의 뭔가 이렇게 약간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약간 R2D2 소리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런 언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지구의 말로 약간 바꿔봤더니 이제 맞아요. 에리드라는 이름이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차근차근 우정을 쌓아나가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결국 마지막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을 내는 이런 영화입니다. 네, 일단 외계인이 생김새가 뭔가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외계인의 생김새는 아니에요. 뭔가 암석과도 같은 그런 그렇죠. 형태를 지니고 있는 돌멩이 인간이죠. 네네네. 사실 책으로 볼 땐 텍스트로 보니까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사실 머릿속으로는 그렸었는데 저는 그 바위로 됐다 그러니까 바위 같이 생긴 조그만한 뭐 납작한 이런 걸 상상을 했어요. 얘네들은 이제 불가사리처럼 이제 5개의 팔다리를 가진 이런 걸로 이제 묘사가 되죠. 여기 얘네들은 눈, 코, 입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소리로서 음파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자, 이런 존재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이 영화 또는 소설의 장르는
SF 중에서도 소위 하드 SF라고 불리죠. 하드 SF는 과학적인 설정, 현재까지 우리가 인류가 알고 있는 이 과학적인 이런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음. 예를 들면 뭐 광속 초월 이런 거 없음. 우리 광속 초월하는 방법 모르잖아. 모르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확 가정해 보면 안 되지. 인 거고 갑자기 막 그러니까 광속 초월이 안 되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특히 안 되는 게 인터스텔라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아바타에 나오는 그 별인데 거기도 4.3광년이잖아. 이걸 어떻게 이제 갈 거냐? 우리는 광속을 갈 수 없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스트로파즈라고 하는 태양을 파먹는 요 우주 미생물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걸로 해결을 하지만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서도 상상력으로 채워 넣은 영역들이 많이 있죠. 일단 아스트로파즈라고 하는 이런 우주 미생물을 우리가 본 적은 없어. 근데 과학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연료를 만들 수 있다. 등등등. 이것도 다 과학적으로 다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갔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남는 질문이 하나가 있죠. 외계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려고 하는 제일 큰 주제가 그겁니다. 외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1. 외계인은 진짜 있는 거 맞냐? 있는 거 맞냐?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고 그러면 왜 안 보이냐? 얘네들 왜 뭐 어디 숨었냐? 이게 오늘 드릴 말씀의 제일 큰 요지입니다. 네. 일단 1. 우주 미생물들은 과연 존재할까? 우주 미생물. 아스트로파즈 같은 거는 사실 상상의 영역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이런 게 있어라고 이제 전제를 한 건데 네. 이런 거 말고 뭐 우주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과연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거의 99% 이상 그거야 당연히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운석이나 해성에 미생물이 붙어서 이동하는 건 가능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 뭐 화성에서도 혹시 뭐 한번 찾아보자. 그럼 화성인을 찾으려 기대하지는 않지만 화성에 살고 있는 미생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땅도 파보고 뭐 화성 어디로 가면 뭐 지하에 이제 물도 있다고 그러니까 얼음 형태로 이런 걸 파보기도 하고 등등등 많이 해봅니다. 지금 목성의 위성 중에 유로파라고 있는데 그건 완전 얼음 행성이거든. 얼음 덩어리로 갇혀 있는데 그 밑에는 당연히 이제 지열 활동을 해서 물의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물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우주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건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어떤 생태계를 갖고 있을지. 그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뭐 아스트로파즈 같은 게 있다고 해도 뭐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상상력이니까. 자, 그런데 우주인이라고 하면 즉 문명을 갖춘 우주의 지적 생명체, 인간 같은 문명 체계를 만든 인공적인 어떤 체계를 만든 이런 지적 생명체가 과연 있을까? 요 질문은 조금 더 다른 문제이죠. 이거는 여기서는 우주 미생물보다는 허들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이 우주에 우리 말고 다른 지적 존재가 있을까? 요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도 해봤고 우리 지적 생명체와 교신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위험천만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연락이 닿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걔네가 우리보다 압도적인 그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맞아. 꼼짝없이 그 스페인 침략자들 쳐들어왔을 때 잉카 사람들 그런 꼴 날 거 아니냐. 완전 이제 작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호킹 박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서도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우리 지구 생명체들은 너무 궁금하잖아. 외계인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고 싶지. 이거 무섭다고 해서 안 보고 그럴 리가 있냐. 당연히 있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궁금한 이런 호기심이 듭니다. Curiosity kills the cat and human. 호기심이 결국 고양이랑 사람이랑 다 죽일 수 있음. 이지만서도 어쨌든 호기심은 참을 수 없죠. 네네. 자, 그래서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여기 지구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분이신 드레이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구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수식이 나오는데 그 수식이 사실 수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어이없을 만큼 간단한 수식입니다. 자, 전 우주에 있는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별들은 그러니까 항성들은 그 옆에 대부분 지구 같은 이런 행성들을 다 거느리고 살아. 그럼 이 행성들의 숫자는 별들 숫자보다도 또 곱하기 뭐 5 내지 10 정도로 더 많겠지. 근데 이 행성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적당한 기온, 그다음에 물의 존재, 그리고 뭐 자기장의 존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로 한 이런 별들의 숫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그 생명체가 진화적인 시스템을 갖출 확률, 그 진화를 통해서 문명 세계까지 만들 확률까지 쭉 다 이 확률을 곱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 만든 드레이크 박사님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다 X로 해. 뭐 별의 숫자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됩니다. 뭐 X는 뭐 0.1이 될 수 있고 0.000001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별의 숫자가 너무 엄청납니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이 살고 있는 데는 태양계고 이 태양계가 살고 있는 데는 우리 은하수잖아. 은하계. 우리 은하에만 별이 최소 1000억 개, 대충 한 3000억에서 5000억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별이라 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스타를 얘기하는 거죠. 스타. 네. 이 스타의 플래닛 말고, 그러니까. 네. 스타 하나당 플래닛이 한 5개씩은 대충 다 딸려 있을 거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1000억 개다면 쳐도 항성만 해도 5000억 개가 돼. 네. 5000억 개 0.1 암만 곱해와도 여전히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이러니 과학자들은 한 90% 이상은 우주에 미생물이 있는 건 거의 100%라고 보고 지적 생명체가 우리 말고 딸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거는 데에 한 99%? 95% 이상은 다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프로젝트가 있죠. 드레이크 박사님이 아까 이 방정식을 만든 이 박사님이 처음 시도를 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소위 세티 프로젝트 이게 있습니다. 즉 우주 생명체와 우주의 지적 생명체와 교신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우주 생명체가 내뿜는 전자신호 이걸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해서 엄청나게 큰 망원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전파신호 막 분석하고 좀 연식이 되신 분들, 제 또래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한 20년 전? 뭐 이때는 스크린 세이버를 돌리면 세티에서 나오는 신호를 갖다가 전 지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 이걸 갖다가 계산해주는 이런 지구적인 프로젝트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뭐 컴퓨터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에서 뭐 최종적인 드레이크 방정식의 해. 그래서 지적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몇이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0은 아닐 거야. 0이 될 수가 없죠. 0은 아닐 거야. 일단 모수가 너무 크니까 이 별의 숫자라는 그 입력값이. 네.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면 있긴 있다 손 치자.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뭐 숫자 중에 하나가 소위 골디락스 존이라고 그러죠. 네. 딱 지구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기온도 적당하고 뭐 물도 많고 뭐 자기장도 막아주고 뭐 다른 데에서 소행성 날아오는 거 이런 것도 막아줄 수 있는 다른 행성들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조건에 있는 별이라고 그러면 꽤 많을 거다. 이 별에서 이제 뭐 생명체 시스템들이 뭐 태어나고 어쩌고 이러는 확률도 쭉 다 있어. 근데 이 확률 중에 제일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확률이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가 탄생을 했어. 그래서 문명을 이루었어. 근데 그 문명이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기간 내에 우리랑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 문명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구에서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한 뭐 200만 년? 300만 년 전에 나왔다고 손쳐. 근데 그때까지는
생명체이고 나름 지능도 있고 등등 하지만서도 지적 생명체를 하긴 부르긴 좀 어렵잖아. 게다가 외계 생명체와 교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계 생명체와 교신할 수 있게 된 건 1950년대 이후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2026년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계인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소위 전자신호로 해서 전자기파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시기는, 이런 문명의 시기는 지구 전 45억 년 역사에서 이제 70년 됐어요. 근데 인류 문명이 과연 몇 년이나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 과학자들도 깝깝하고 만약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외계인들이 본다 하더라도 또 깝깝한 거야. 찰나지 뭐 찰나. 야, 너 좀 그런 식으로 살다가 몇 년이나 가겠냐? 뭐 트럼프 저런 날도 모르는데. 뭐 앞으로 뭐 100년이나 살겠냐 너네들? 이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걸 대비를 해본다고 그러면 외계 문명도 비슷하지 않겠냐. 거긴들 뭐 또라이 없겠나. 뭐 문어 또라이 나오고 뭐 각광류 또라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 동네도 그냥 뭐 망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티 프로젝트 해서 외계 생명체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너무 궁금해입니다. 그거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 이게 제일 큰 거겠죠. 그런데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외계 생명체가 진짜로 있고 우리와 교신이 가능해라고 하면 저 문명은 충분히 오래 존속 가능하네. 오래 존속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만났겠지.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도 오래 존속할 수 있는 문명적인 증거가 외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인류로서도 배우는 점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만드신 세티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자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일단 1차 목표가 2040년 정도까지 쇼부가 날 것 같다. 지금 있는 기술로 이제 계속 외계 신호 들어가다 막 분석하다 보면 뭐 하나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전제는 당연히 있다. 지적 생명체. 당연히 있는 거다. 요게 전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의 생각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외계에 우리 말고 외계인들이 있을 것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우주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여기 우리 은하에만 별이 뭐 한 5천억 개 있다 그래. 5천억. 근데 이런 5천억 개의 은하를 가진 은하가 우주상에 2조 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뭐 대충 곱해보면은 이게 우리 이제 미국의 부채가 뭐 5경이네 6경이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경을 넘어서 해 단위로 넘어간다. 뭐 200해인가 뭐 이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별이 있는데 없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중에 그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우리 말고 다른 애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다.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너무 외롭잖아. 이놈은 우리밖에 없어? 너무 외로워서 문제고 우리 말고 다른 애가 있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도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렇게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남습니다. 왜 안 보이냐는 거죠. 세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했는데 흔적도 안 보인다. 아니 뭐라도 뭐 꼬투라도 있을 거 아니야. 문명이 발달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지구 문명으로 생각을 해보죠. 지금 만약에 뭐 20세기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0-30년만 지났더니만 지구 문명이 진짜 말 그대로 30년 동안 이만큼 발전을 했어. 근데 앞으로 한 200-300년만 더 발전을 하면 일론 머스크가 화성도 보내고 뭐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신호들은 외계에서도 충분히 감지 가능할 수준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300년이 아니라 3000년, 만약 3만 년이 간다고 그러면 그건 뭐 지구의 지금의 이제 기술 발전 수준을 계속 나아간다고 하면 뭐 은하계 정복도 다 가능하지 않겠어? 한 3만 년 정도 된 지구 문명 정도다 그러면 은하계를 완전히 다 뒤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이런 상상력으로 만든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리온스 암즈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줄여서 오리온스 암즈에서 OA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 지구의 덕후들이 SF 덕후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계관을 만든 거예요. 지구 문명이 쭉 발전을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태양계 넘어서까지 이주를 하고 인터스텔라를 할 수 있는 성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만들어내고 워프 왕복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내고 해서 이걸 하드 SF적 관점으로 만들어낸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에서 파생된 사람들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변형을 갖춰가지고 아주 이제 다르게 진화를 한 이런 종족일 수도 있습니다. 뭐 물고기 인간, 뭐 박쥐 인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들을 만들어가지고 은하계 전체로 퍼져 나아가는 그 퍼져 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계인들도 당연히 그런 걸 만들지 않았겠어? 뭐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가면은 당연히 외계인 구역들이 그 지구 별에서만 살겠어. 그 별 옆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면은 꽤 거창한 시설들을 만들어놨을 것도 같은데 안 보인다는 거지. 이게 왜 안 보이느냐? 이거를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과학자이신 에니코 페르미 박사께서 그 원자력 그 맨하탄 프로젝트 이거 프로젝트 할 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1950년대 그때 남은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술집에서 노닥거리다가 외계인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페르미가 근데 왜 없지? 왜 안 보이지? 이 질문을 한 걸로 시작이 되어서 왜 외계인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를 연구라기보다도 그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이죠. 이 사고 실험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들을 여러 개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일 쉬운 답이 뭐겠습니까? 왜 우리는 외계인을 만나지 못할까? 외계인이 안 보일까? 우주가 너무 넓어서. 정답입니다. 네. 제일 쉬운 답이죠. 우주가 너무 넓어서입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아바타네 나비족 행성만 해도 빛으로 4년이 걸립니다. 우리의 기술로는 지금 현재 걸로는 한 몇백만 년 걸리겠죠. 지금 현재 우주선으로 날린다고 그러니 너무 멀어서 그렇다. 아니 그럼 우리 지구가 세티 프로젝트든 뭐든 해가지고 우리도 막 그 우주로 전파 신호를 막 발생을 시키잖아, 보내잖아. 그럼 외계인도 그 받아보지 않겠어? 그런데 그거 날려보낸지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나간지 최초의 TV 방송이 나간지 100년도 안 됐어. 그러면 그야말로 그 전파가 그대로 우주를 쫙 뚫고 나갔다 하더라도 100광년 이상을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100광년 내에 있는 외계인들한테만 우리의 존재가 눈치가 채인 거지 그 외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 이상은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아까 얘기했던 오리온 잠즈 세계관도 은하수가 이렇게 있는데 은하수의 아주 특정한 영역 오리온스 자리에 있는 8한 구역을 얘기를 합니다. 요 구역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별자리 오리온 별자리에 있는 내에서. 그게 이제 이렇게 팔 다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팔 하나 그 그렇죠. 정도 공간. 그 은하가 이제 나선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나선의 팔 중에서 끄트머리 한 부분이 다예요. 만약에 인류가 뭐 말 그대로 몇백만 년, 몇천만 년이 지나가지고 엄청난 과학 기술을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 은하도 전체를 다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주 특정 은하에 뭐 한 100분의 1만 가더라도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 지금 온 동네 뭐 제임스 웹 망원경 늘려가지고 온 동네 막 찾아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전체 우주 범위에 뭐 말 그대로 몇백억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 우주가 너무 넓다라는 말은 우리한테도 너무 넓지만 외계인한테도 너무 넓습니다. 이러니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럼 못 보나? 아니 우리 외계인 영화를 여태까지 뭐 몇백 개를 만들고 몇천 개를 만들었고 소설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그렇게 많이 외계인들을 상상해 왔는데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너무 넓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는 결국 외계인을 못 보는 건가? 이 생각을 하면 좀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유력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지구 문명이 외계 문명과 만나긴 만날 거야. 그런데 그게 호모사피엔스는 아닐 거라는 거야. 우리가 인터스텔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체로서 너무 연약해. 아까 프로젝트 헬메리에서도 봤듯이 우주 방사선 이런 것들도 잘 차폐를 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뭐 코마 상태로 있어야 되고 냉동 인간 돼야 되고 이렇게 하기로는 너무 하다다.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툴이 있죠. AI, 로봇. 얘네들은 전기만 꽂아주면 되니까 우리보다 훨씬 내구성이 강할 거 아니냐. 결국 우리가 만약에 외계 문명과 조우한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기계 문명을 보낼 거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겠다 하더라도 그 지적 생명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스텔라 여행을 한다고 그러면 저거 생명의 존재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기계를 보내지 않을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외계인과 조우한다고 그러면 라이언 고슬링과 로키가 만나듯이 생명과 로키는 이제 그 영화에 있는 그 바위 외계인. 외계인. 라이언 고슬링 거기 저기 극중 이름이 그레이스 박사죠. 네네. 그레이스 박사와 로키가 생명 대 생명으로 만나기 전에 아마도 로봇과 로봇가 외계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들 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트랜스포머 영화 보면서 저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차가 로봇으로 변하고 해가지고 뭐 때려 부수고 싸우면 말이 되나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차라리 저게 말이 되는 거 아니냐? 외계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갖다 뭐 괴롭히고 또 뭐 도와주고 이런 거 하느니 차라리 외계에서 보낸 로봇들이 우리한테 먼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는 요번 시간까지는 프로젝트 헤일메리 영화에 대한 개략적인 줄거리와 이 영화를 보기 위한 앞서인 준비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외계 존재, 지적 생명체로서의 외계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진진한 주제 과연 그 만남은 어떤 방식으로 즉 우호적으로 요번 헤일메리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우정을 쌓아나가는 우호적으로 만날 것인가 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이야기죠. 네. 또는 드라마 삼체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존재로 만나게 될 것인가 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 프로젝트 헤일메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